여러분, 혹시 요즘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떠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인연이 끝났을 때 가장 힘든 건 상대가 떠난 사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갑자기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면 내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다시 붙잡아야 할까요?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먼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붙잡으면 정말 편안해집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증명으로 바꿉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 존엄이 무너집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을 더 넓혀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집착이 시작되면 관계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요. 저는 젊은 시절에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헤어진 뒤에 더 잘해주겠다고, 더 낮아지겠다고, 더 맞추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매달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떠난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고, 삶의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걸 억지로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하면 둘 다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내 의지로만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는 노력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서로가 같은 쪽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면 남은 사람의 노력은 다리라기보다 로프가 됩니다. 로프는 당겨서 상대를 끌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마지막 줄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관계의 중심이 함께가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무너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희망과 절망이 오가고 혹시 다시 가능할까라는 기대가 내 하루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상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감정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괴롭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안정감, 인정받던 느낌,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 또는 익숙함 같은 것들을 잃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자체를 그리워한다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집착은 사실 상대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허전함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전함은 사람으로 메우면 잠깐은 덜하지만 다시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허전함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놓아라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간단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부분 평안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마음이 소모되고 자존감이 소모되고 시간과 집중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가 소모됩니다. 과거의 장면을 되돌리려는 마음이 현재의 사람, 현재의 일,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혹은 그때 내 삶을 왜 멈춰버렸을까? 저는 이런 후회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번일에서는 우선 이것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은 내 가치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관계는 늘 변화하고 사람은 늘 흐르고 삶은 늘 새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라고만 결론 내리기 전에 이제 흐름이 달라졌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조금 한치 정도는 가벼워질 겁니다. 그 한치가 중요합니다. 그 한치가 있어야 다음 걸음을 떼거든요. 사람이 인연을 놓지 못할 때 가장 큰 함정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마음이란 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떠오릅니다.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잠들기 직전에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한 문장이 재생됩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장이 문제인 건 희망이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은 삶을 살게 하지만 조건 달린 희망은 삶을 멈추게 합니다. 상대가 돌아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구조가 되면 그때부터 내 하루는 상대의 그림자에 종속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정리하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첫째, 그 사람을 떠올린 뒤에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고 잠이 깨고 입맛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기 이전에 집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래가는 사랑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떠올리기만 해도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럴 때는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붙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붙잡고 있는가? 둘째,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가 원하는 장면은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받고 싶은 장면, 인정받고 싶은 장면,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는 장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는 장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기보다 마음속의 결핍을 메울 장면을 원합니다. 그런데 장면은 다시 만들어져도 그 장면을 지속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장면 하나로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면을 얻고 나면 더 큰 요구가 생깁니다. 이번엔 정말 변하지 말아줘. 그러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셋째,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인가? 이 질문은 조금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련이 아니라 자존심이 우리를 묶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지는 것 같아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내 삶의 판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연은 끝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재판이 열리고 증거를 모으고 판결을 바꾸려 애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가장 많이 지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건 거창한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왜 또 생각하지 하고 밀어내면 생각은 더 힘을 얻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에 파도가 일듯 그저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은 감정의 불을 끄지는 못해도 불에 손을 넣지 않게 해줍니다. 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을 쥐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딱 5분만 정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권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움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통제력이 생깁니다. 아무 때나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 5분 동안만 충분히 떠올리자라고 정해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껏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약속이 있습니다. 5분이 끝나면 현재로 돌아오는 행동을 반드시 하나 합니다. 물을 한 컵 마시든 창문을 열든 밖을 3분 걷든 종이에 한 줄 적든 중요한 건 전환 버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동시에 습관의 동물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감정의 방향도 바뀝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자기 존중의 문장을 하나 정해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재로 무너질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다. 또는 나는 나의 오늘을 살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손잡이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을 붙잡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관계를 놓는다는 것을 끊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는다는 건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손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떠난 사람이 내 삶의 문을 닫게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내 삶은 계속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 내 안의 빈자리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사람으로만 채우려 했던 공간이 일과 건강과 배움과 작은 기쁨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연을 놓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알겠는데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무너집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정상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잘 관찰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개는 고요한 시간에 무너집니다. 밤, 새벽, 혼자 있는 식탁, 비가 오는 오후,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빈틈, 그때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서 장면을 꺼내고 장면은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결국 혼자야. 나는 다시는 이런 인연을 못 만나.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사실처럼 굳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삶 전체를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감정은 진짜입니다. 슬프면 슬픈 게 맞습니다. 그리우면 그리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곧 사실은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고 그립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 사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나는 슬프다. 하지만 슬픔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나는 그립다. 하지만 그리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짧지만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는 말은 부드러워야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 없는 위로는 잠깐 달콤하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상태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좋았고, 더 안정적이었고, 더 가치 있어 보였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초라해 보이고, 과거의 나는 찬란해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상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현재의 나를 세우지 못하면 과거는 계속 빛나 보이고 우리는 그 빛을 쫓아가다 지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루의 기둥을 하나씩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몸의 기둥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공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둘째, 관계의 기둥입니다. 떠난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떠났지만 세상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셋째, 의미의 기둥입니다. 의미는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 방을 정리한다. 오늘은 산책 20분을 한다. 오늘은 책 5쪽을 읽는다. 이런 작은 약속이 의미의 뼈대를 만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기를 존중할 때 남의 부재가 내 존재를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미련이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지고 SNS를 보고 싶어지고 소식을 캐고 싶어지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 행동이 나쁘다기보다 그 행동은 대부분 내 불안을 잠깐 진정시키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 반복하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 24시간 규칙을 권합니다. 연락하고 싶어질 때 딱 하루만 미루는 겁니다. 하루를 미루는 동안 마음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대개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뒤에 다시 생각해도 그래도 해야겠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최고조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선택은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조금 식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고 놓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놓음은 내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내 시간이 멈춥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붙잡으면 시간은 다시 흐릅니다. 시간은 흐르는 동안 상처를 둥글게 만들고 기억을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은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해줍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인연이 끝난 뒤에 마음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해석입니다. 사실은 단순한데 해석이 복잡해지지요. 상대가 떠났다는 사실 하나에 우리는 수십 가지 의미를 붙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났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끝나. 그리고 그 해석을 다시 증명하려고 과거를 뒤집니다. 메시지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다시 꺼내어 재판을 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재판은 판결이 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해석을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석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만 해석을 확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비관적인 해석을 가장 사실처럼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택적으로 부정적 정보에 주목하고 미래를 더 어둡게 예측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지금 떠오르는 결론이 있다면 그 결론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임시 생각으로 두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 한 단계만 둬도 마음의 폭풍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놓는다와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다릅니다. 놓는다는 건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중심에 놓아두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끝난 인연을 중심에 그대로 둔 채로 나머지 삶을 그 주변에 배치하려 합니다. 그러니 삶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중심은 언제나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리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정리입니다. 정리는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물건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건이 제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그리움이 문제라기보다 그리움이 내 하루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 그리움에게도 자리를 주십시오. 다만 그 자리는 하루의 전부가 아니라 하루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기록은 감정을 가두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밖으로 꺼내놓는 일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감정은 덩어리가 되어 커집니다. 글로 꺼내면 감정은 문장으로 쪼개집니다. 덩어리보다 문장이 다루기 쉽습니다. 오늘 밤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첫째,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가? 셋째,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가치와 품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적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기보다 내 공허를 상대에게 맡기고 있었구나. 내가 관계를 지키려 했다기보다 내 불안을 잠재우려 했구나. 깨달음은 감정을 즉시 없애지는 못하지만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죄책감이 큽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내가 참았어야 했다.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은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집착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연료가 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벌을 받으며 삽니다. 반대로 죄책감이 씨앗이 되면 우리는 현재에서 배우며 삽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성은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자책은 과거에 묶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반성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만 자책은 내 삶을 더 작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하면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어질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존중으로 돌아오는 관계인가 아니면 더 많은 요구로 돌아오는 관계인가. 내가 노력할수록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의 삶이 안정되는 방향이면 그 관계는 돌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더 불안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게 되고 내 삶이 위축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을 잃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살리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연장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은 손으로 움켜쥐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는 순간 고통이 되고
펴는 순간 흐름이 됩니다. 흐름이 되면 떠난 것은 떠난 대로 두고 남은 것은 남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모든 인연이 내 뜻대로 유지되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사람이 인연을 놓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놓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문을 반쯤 열어두는 상태이지요. 문을 반쯤 열어두면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기대의 문을 닫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대의 문을 닫는다는 건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은 삶을 견디게 하지만 상대에게 묶인 희망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내 마음이 초라해지고 내 삶이 멈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결국 나를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나는 더 매달리게 되지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원칙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상대에게 없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관계는 끝났어도 상대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상대가 내 행복의 스위치를 쥐고 있고 내 평안은 상대의 마음에 달려있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아주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과거로 도망갑니다. 과거로 도망가면 기억이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아름답게 포장되면 현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현재가 초라해지면 다시 상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로 마음의 문을 닫는 방법을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락을 끊으라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요. 다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극의 차단입니다. 마음은 생각으로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과 귀로 흔들립니다. 사진 한 장, 짧은 글, 친구의 한마디, 우연히 들은 소식이 마음을 다시 폭발시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상처 입은 부위를 계속 만지면 낫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지금은 그 부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마십시오.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백을 채우는 방식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빈자리를 그 사람으로만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고 싶고, 다시 확인하고 싶고, 다시 연결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빈자리를 채우는 재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리듬입니다. 하루의 리듬이 살아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보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 이런 기본적인 리듬이 무너지면 감정은 쉽게 과열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감정의 문제를 묻기 전에 먼저 생활을 묻습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밥은 드세요? 몸은 움직이세요? 몸이 흔들리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계의 분산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정서가 몰리면 그 한 사람이 떠났을 때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혹은 모임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하루를 그 사람만으로 채우지 않게 해주는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깊은 이야기만 나누는 관계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고 날씨를 말하고 밥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실에 닿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닿을 때 안정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 존중의 복원입니다. 인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별로라서 떠났나? 내가 더 잘했으면 달랐을까?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한 사람이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파괴입니다. 성장과 파괴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장의 언어로 말하길 권합니다. 나는 이번 관계에서 배울 것이 있었다. 나는 다음 관계에서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가 상처로만 남지 않고 경험으로 남습니다. 경험이 되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화를 멈추는 겁니다. 떠난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종종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좋았던 장면만 떠오르고 힘들었던 장면은 흐려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작용이지만 동시에 집착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훈련을 권합니다. 종이에 두 칸을 그려보십시오. 왼쪽에는 그 관계에서 좋았던 점을 쓰고 오른쪽에는 힘들었던 점을 씁니다.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사실로 쓰십시오. 나는 그 관계에서 자주 불안했다. 나는 내 말을 삼켰다. 나는 내 생활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적다 보면 기억이 균형을 찾습니다. 균형이 잡히면 집착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길입니다. 인연이 떠나면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동안 앞길은 어두워집니다. 앞길이 어두우니 더 두렵고 두려우니 더 뒤를 붙잡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앞으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하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십시오. 오늘자마자 오늘의 나를 세우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언제나 작은 전진입니다. 인연을 놓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보다 나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끝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끝난 뒤에 남은 나의 빈자리가 두렵기 때문이죠. 저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연의 집착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 내 안에 공허를 피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허를 마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음은 단순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공허를 성숙하게 다루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공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허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이 새로운 의미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일과 목표가 공허를 덮어줍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관계도 줄고 일이 줄고 밤이 길어집니다. 그때 공허는 더 크게 들립니다. 저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고 길들이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공허를 적으로 삼으면 외로움이 되고 공허를 공간으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허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미의 재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를 누군가에 인정해서 얻어왔습니다. 사랑받는 느낌, 필요하다는 느낌, 특별하다는 느낌. 그런데 관계가 끝나면은 그 의미의 공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때 의미의 원천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가치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실함을 지킨다. 나는 정직함을 지킨다. 나는 내 몸을 돌본다.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가치들은 누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가 의미의 기둥이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둘째는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인연을 놓지 못할수록 시간은 엉킵니다. 과거의 장면이 현재에 끼어들고 미래의 불안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생각 속 시간을 삽니다. 생각 속 시간은 늘 무겁습니다. 저는 이럴 때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산책, 오후 3시에 장보기, 저녁 8시에 책 10쪽, 이렇게 시간을 물질처럼 다루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은 불확실할 때 불안해지고 불안할 때 과거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일정이 생기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일정은 마음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마음을 현실에 붙이는 댐입니다. 셋째는 기억의 성숙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같은 장면에 갇힙니다. 그런데 기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기억을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성숙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기억을 미워하지도 저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천사로 만들지도 악마로 만들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그때 나는 그 사람과 그런 시간을 살았다. 좋았던 것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기억은 성숙해집니다. 기억이 성숙하면 집착은 약해집니다. 집착은 극단에서 자랍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이런 극단이 집착을 키웁니다. 균형이 잡히면 집착은 자랄 땅을 잃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생각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간단한 규칙을 하나 권합니다. 떠오르면 현재를 하나 잡는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생각나는 순간 내 손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컵의 차가움, 옷의 촉감, 의자의 단단함, 또는 내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 이건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과열될 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생각의 폭주가 줄어듭니다. 마음은 멀리 달아나려 하지만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현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또 하나, 저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대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묻는 순간 인연은 상처에서 경험으로 바뀝니다. 경험이 되면 우리는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도 그 관계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배움은 남길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난 인연은 내 삶에서 퇴장했지만 내 삶 전체가 퇴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부르면 삶은 다시 대답합니다. 일이든 취미든 사람의 관계든 작은 기쁨이든 처음엔 어색하고
허전하겠지요. 그러나 허전함을 견디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다시 채워집니다. 채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인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소중해서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실을 2번 경험합니다. 첫 번째 상실은 그 사람이 떠난 것이고, 2번째 상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상태가 위험합니다. 인연이 끝난 사건이 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나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래 사랑하고 오래 의지하면 그 사람은 내 삶의 구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정, 습관, 말투, 심지어 내 감정의 리듬까지 영향을 주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호출합니다. 돌아와라. 그런데 그 호출은 사실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안정된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분명해집니다. 예전에 안정된 나를 되찾고 싶다면 그 사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생활 구조입니다. 둘째는 감정 구조입니다. 셋째는 의미 구조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인연이 끝나면 보통 3가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잠이 깨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쉽게 흔들리고 의미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다시 세우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을 잡아야 감정이 잡힙니다. 감정이 잡혀야 의미가 돌아옵니다. 생활 구조를 다시 세우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딱 3가지 행동을 정해 놓으십시오. 물 한 컵, 창문 열기, 5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사람은 시작이 흔들리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시작을 고정하면 하루가 정돈됩니다. 정돈된 하루가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감정 구조입니다. 감정이란 억누르면 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감정을 다룰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럴 때 감정을 2 종류로 나눠보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움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은 인간다운 마음이지요. 문제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까? 나는 또 버려질까? 이 불안이 커지면 그리움은 그 사람을 추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야만 하는 강박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건 그리움인가? 불안인가? 그리움이라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 그립다. 인정하면 그리움은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다룰 때는 미래의 상상을 현재의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불안은 생각으로 키워지고 행동으로 줄어듭니다. 의미 구조는 더 깊습니다. 인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의미를 잃는 게 아니라 의미의 기준을 잃는 겁니다. 기준이 상대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내 편이면 나는 안전한 사람. 이렇게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외부가 변할 때 내 의미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미 구조를 다시 세우려면 기준을 내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내가 지키는 가치라고 부릅니다. 누가 떠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 배려, 정직, 책임, 건강, 배움, 이런 가치들은 관계와 상관없이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 삶은 반드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은 숨고 싶어 합니다. 숨으면 잠깐은 편하지만 오래 숨으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사람은 다시 집착에 끌려갑니다. 그러니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단 상처를 설명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산책, 짧은 전화, 큰 위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또 하나,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말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품위를 지키는 연습을 권합니다. 품위란 화려함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내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하루를 미루는 것,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산책을 선택하는 것, 술이나 자극으로 도망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품위를 만듭니다. 품위가 생기면 자존감이 올라오고, 자존감이 올라오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새로운 길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끝난 인연은 내 삶의 한 챕터가 끝난 것입니다. 챕터가 끝났다고 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챕터가 끝나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 써줍니까? 내가 씁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쌓이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을 만들고 그 두 걸음이 어느 날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사람이 인연을 놓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나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아플까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진 게 맞습니다. 다만 마음은 완치가 아니라 회복의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덜 아프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픈 날이 오면 나는 아직도 못 놓았어 라고 자책하지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회복되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중요한 건 파도가 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갑자기 크게 올라오는 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기념일이 오거나 비슷한 장소를 지나가거나 음악 한 곡이 귀에 들어오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스치거나 마음은 논리보다 연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때의 공기가 그때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순간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내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 반응을 바꾸는데 세 단계를 권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감정이 확 올라오면 사람은 즉시 행동하려 합니다. 연락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과거를 뒤지고 싶고, 내 마음을 어딘가에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흔들렸다. 이걸 인정하고 행동을 잠깐 보류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멈춤을 품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품위는 거창한 태도가 아니라 흔들릴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자제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름 붙이기입니다. 감정은 이름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나쁘다, 힘들다로 뭉개면 감정은 덩어리로 커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작아집니다. 지금은 그리움이다. 지금은 분노다. 지금은 외로움이다. 지금은 죄책감이다. 이처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잠시 찾아온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맞이할 수는 있지만 집 주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전환 행동입니다. 감정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몸에서 증폭됩니다. 숨이 얕아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손이 떨리면 생각도 함께 과열됩니다. 그래서 전환 행동은 몸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호흡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10분만 걸어도 마음의 회오리는 많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 할 때 더 지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을 갖추면 감정의 파도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연을 놓는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아프지 않기가 아니라 성숙해지기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떠난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다음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뽑아내지 못하면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나오면 상처는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면 그 관계는 내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단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조용한 작업을 권합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첫째, 내가 관계에서 자주 놓쳤던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다음 관계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경계는 무엇인가? 셋째, 내가 나 자신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참고서가 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해야 놓을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상대에게 주는 선물로만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용서는 내가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상대가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건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서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용서가 완벽히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내 삶을 되찾겠다는 방향만 분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빈자리의 품격을 말하고 싶습니다. 빈자리는 슬픕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생기면 그만큼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생활 리듬, 새로운 목표. 인간은 늘 변화합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과거에 매달리면 삶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아들이면 삶은 다시 넓어집니다. 저는
그 넓어짐이 노년의 행복을 지탱한다고 봅니다. 삶이 넓어지면 한 사람의 부재가 내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오래 머무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련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 미련의 속을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미련은 대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설명했더라면.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못 만나.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나는 또 상처받을 거야.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에 붙잡히면 현재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비어 보이고 비어 보이니 더 붙잡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중요한 말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려놓음이 감정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방식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정리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판단할 때 감정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세 가지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 관계는 내 삶을 넓혀 주었는가? 둘째, 그 관계는 나를 존중했는가? 셋째, 그 관계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했는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무너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건강하게 지지해 주지 못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는 이유는 관계의 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익숙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익숙함은 안정처럼 느껴지지만 익숙함이 반드시 건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놓으면 지는 것 같다. 놓으면 내가 실패한 것 같다. 놓으면 내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란 결국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나를 살게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 인간다운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께 후회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반성으로 바뀌면 성장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자책으로 굳어지면 파괴입니다. 저는 후회를 반성으로 바꾸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 다음 두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첫 문장은 과거의 나를 구해주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계속 벌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미래의 나를 세워주는 문장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바꾸고 앞으로 갑니다. 후회를 품되 후회 속에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커집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이 과거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이 안전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묶인 순간 안전함은 깨집니다. 진짜 안전함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반에서 옵니다. 내가 내 생활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의 기준을 지키고
내 관계의 분산을 지키면 특정 한 사람이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관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기반이 약할 때 커집니다. 여기서 저는 단호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내 삶을 지키는 따뜻함입니다. 인연이 끝났다면 내 마음도 끝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 문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해왔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겠다. 이 말은 상대를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기다림으로 삶을 태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서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달릴 때 가장 약해지고 스스로를 선택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또 하나, 인연을 놓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나의 세계를 다시 넓히는 일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세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은 곳에서만 맴돕니다. 같은 길,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음악. 세계가 좁아지면 감정도 좁아집니다. 그러니 세계를 넓혀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면 됩니다. 산책 코스를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방의 배치를 바꾸고, 새로운 책을 펼치고, 새로운 사람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 마음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살아있다는 신호가 늘어나면 집착은 줄어듭니다. 집착은 삶이 멈출 때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별의 품격을 말하고 싶습니다. 품격은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깎아먹지 않고, 나의 시간을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별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면 사랑은 추억으로 남고 교훈으로 남고 결국 성숙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끝난 뒤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안을 밖에서 찾습니다. 상대의 연락, 상대의 사과, 상대의 변화, 상대의 인정. 그러나 평안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찾아오면 떠난 인연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지나간 한 계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끝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흐릅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한 국면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떠난 인연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관계는 사건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경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인연을 놓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와 단호함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좋은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단호함은 그 인연이 내 삶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만 있고 단호함이 없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단호함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 말이 가능해지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놓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닙니다. 잊으려 하면 더 붙잡힙니다. 기억은 지울 수 없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억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배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배경은 존재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현재의 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공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주인공 자리로 돌아오면 기억은 나를 괴롭히는 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 시간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문 앞에서 내 시간을 태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지만 내 하루를 그 생각에 바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둘째, 내 건강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몸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잠을 망치고 식사를 대충 하고 술이나 자극에 기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몸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내 품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재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다. 품위는 상대에게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존중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가 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은 버티는 것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오면 마음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런 흐름으로 다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내 삶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시 만나는 인연은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은 예전의 고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내 삶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삶이 먼저 서야 어떤 인연도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빨리 덮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건 새 인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한 상처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저는 새 인연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인연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삶이 넓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합니다. 삶이 넓어졌다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볼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마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실을 겪어도 결국 다시 살아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대신 남은 삶을 붙잡으십시오. 과거를 되돌리는 대신 현재를 세우십시오. 그때 마음은 조용해지고 삶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기억으로 남고 교훈으로 남고 결국은 성숙으로 남는다. 그러니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것을 감사히 받아들인 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